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의 어마어마한 영향권 안에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 UNFCCC가 행사를 기획하면 저한테 그냥 이메일 보냅니다. 시간 되냐? 시간 된다. 그러면 비행기표 보내줍니다. 뭐 $1,000,000 같은 건 없고요. 네, 비행기표 보내주면 저 감지덕지 비행기 타고 가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연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근데 첫 강연을 2018년 초에 이집트에 가서 했는데 뜻밖의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뭐 제가 특별히 강연을 잘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생물다양성 쪽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물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는데요. 기후변화 쪽에 가보니까 생물다양성 시옷자도 모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기온, 이상기후, 온도 뭐 이것만 그냥 계속 얘기하지 그거로 인한 어떤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챔피언이라는 놈이 턱 나타나서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지만 어쩌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옥죄할 더 시급한 문제는 아마 생물다양성 감소로부터 벌어질 것이다.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식량 대란이 터지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붕괴하기 시작하지 어느 날 2.5도가 올라서 우리가 타 죽는 게 아닐 거다. 결국은 이게 기후변화의 이슈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는 생물다양성 이슈일 거다.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상당히 이제 어필을 제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되게 자주 불려 다녔어요. 온 세상 여러 나라를 이제 시간만 되면 가서 그런 강연을 이제 쭉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19도 물론 기후변화가 배후에 있겠지만 결국은 생물다양성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지구에 탄생한 지가 저희가 한 길게 보면 한 30만 년 정도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거의 29만 년을 저희 진짜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었거든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한 10,000여 전부터 우리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오늘날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호모사피엔스의 생태적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농경하기 직전을 계산해 보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로 농경을 하기 직전에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몇 마리나 살고 있었을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동물학자라서 그냥 다 마리수로 세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해보니까 한국 인구랑 이태리 인구 정도 뭐 이렇게 나왔어요. 5천만에서 한 6천만. 그 정도가 지구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뭐 5천만 마리가 동물계에서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DNA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농경을 하기 훨씬 전부터 개고양이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개는 한 4만 년, 고양이는 한 3만 3천 년. 농경은 아무리 길게 봐도 한 13,000년 정도니까. 그래서 개고양이의 무게까지 다 합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에서 한 13,000년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모든 새들의 전체 중량, total biomass에서 인간과 개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불과 10,000여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지금 지구 표면에 우리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린 지구 표면을 완벽하게 뒤덮어본 지구 역사의 최초의 포유동물입니다.
이런 짓을 한 포유동물은 우리 이전에 없었습니다. 지금 80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개, 고양이만 기르는 게 아니라 소, 돼지, 말, 오리, 닭, 메추리, 타조, 이구아나, 동물원의 온갖 동물들 다 합쳐서 그 무게를 다 합쳐서 지금 이 순간 지구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의 전체 중량에서 우리와 우리가 기르는 동물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 년이면 그건 순간이잖아요. 생명의 역사에서 볼 때. 그 순간에 자기가 1% 미만이었다가 나머지 야생동물을 지금 1% 남짓으로 밀어내고 제가 완벽하게 지구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저 야생동물 몸에 지금 붙어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끊임없이 집주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 숙주가 계속 탈출할 거 아니에요. 탈출해서 내려앉아 보면 거의 99%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지금 약간 흥분하긴 했습니다만 감정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치에 입각한 확률적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신기한 상황이 된 겁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지나친 성공으로 벌어진 이 엄청난 생물 다양성 불균형,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앞으로 바로잡혀 가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이런 질병의 문제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의 끝에는 다양성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파괴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꼭 생물 다양성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굉장히 다양성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과연 우리가 다양성을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카프카 탄생 140주년이고요. 내년이 서거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숫자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문학계가 카프카 특집들 하고 있는데 카프카의 유명한 소설 변신의 첫머리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깨어나 보니까 저렇게 애벌레로 자기가 변해 있더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봐 주세요. 이 애벌레가 이 이파리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 먹어치웠어요. 자연계에는 워낙 다양해서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서 자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옆에 식물을 먹어봅니다. 이건 영 맛이 좀 그래요. 그러면 쟤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주제에 찬밥 더운 밥 가릴 거냐, 이거 그냥 먹고 살까. 근데 식물과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간에는 굉장한 이른바 호스트 스페시피시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먹는 식물이 아주 정해지도록 진화했는데 그냥 먹기는 좀 힘들죠. 나는 아무래도 내가 먹던 이 식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식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7m쯤 떨어져서 한 그루가 또 있다고 칩시다. 7m야 우리한테 10발자국이만 가지만 저 작은 곤충에게는 그야말로 구만리 같은 길일 텐데, 게다가 제가 시력이 좋아서 저기 있네 그리고 직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냄새 맡아보고 시식해보고 이러고 이제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 시간 동안 제가 먹어치운 식물은 또 작은 이파리를 내면서 또 생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자연계는 다양성이 다양성을 담보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 짓는 모습이 어때요? 저 옛날에 코스타리카 정글로 돌아다닐 때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바나나 플란테이션인데, 바나나 농장인데 바나나 공장인 줄 알았어요. 바나나 만들어서 막
근데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바나나가 눈이 모자라게 심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은 얼마 전까지 다양한 식물이 섞여 살고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은 들어가서 그 식물 다양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영으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작물 하나만 심는 거죠. 지구 역사에서 생물 다양성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인간의 농업입니다. 제럴 다이먼드 교수님이 총균수에서 그렇게 딱 쓰셨잖아요. 인류가 저지른 실수 중에 최악의 실수가 농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의 후속 책으로 컬랩스라는 책을 저 교수님이 쓰셨을 때 인터뷰를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LA에 갔었는데 제가 말하자면 이제 여쭙습니다. 그럼 농업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 뭐 내가 뭐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수는 실수라고 내가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겠죠. 지금도 우리는 혼작도 할 수 있고 간작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데 꽂혀서 완벽하게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쪽으로 우리는 농사를 지어온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식물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동물도 이런 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툭하면 우리는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언론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 화재로 일가족 몰살? 그건 들어보셨죠? 예, 온 가족이 곤히 자고 있는데 화재가 나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근데 독감으로 일가족 몰살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신 적이 없는 이유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독감 걸려서 나 회사 못 간다 그러고 들어오는데 엄마는 그 아빠도 간호하고 팔과도 붙이고 청소도 하고 야 아빠는 쓰러졌는데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씩씩할까? 두 분이 유전적으로 다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두 분이 근친상간을 하는 게 아니면 다른 집안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어서 만들어낸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걸려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오빠는 걸렸는데 동생은 멀쩡하고 집안에서 우린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기르는 저 가축들은 실제로 저런 농장에 한번 가서 어느 날 제 강연을 들었으니까 다음번에 가시면 얼굴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알 잘 낳는 닭, 육질 좋은 오리, 돼지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시켜서 수십만 세대를 이끌어 왔잖아요. 황우석 교수 도움받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복제동물입니다. 거의 유전자 다양성이 거의 완벽하게 결여된. 그러니까 한 마리만 걸려도 옆에 놈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평소에 우리는 이들에게 절대로 2m 거리 두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안 채워줍니다. 그러니 한 놈 걸리면 타닥타닥 공장식 사육을 하다 보니까 다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겁난다. 그래서 구덩이 파고 그냥 산채로 끌어묻는 겁니다. 저는 별 쓸데없는 상상도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대한민국에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혹시 저 우주나라에도 보건복지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3년 전부터 그 보건복지부에 계속 보고가 올라가더라고요. 지구라는 행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 했다 그럽니다. 아유, 호모사피엔스가 벌써 7억 마리가 감염이 됐대요.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살처분합시다. 다음 주에 우주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살처분하러 온답니다. 유전자 다양성만 유지가 돼 있다 그러면 아픈 존재만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답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우리를 살처분하러 왔을 때 우리 보나마나 첫 마디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이럴 텐데 네,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뭐 이번 안에는 이기적 유전자 읽으신 분이 제법 많으실 텐데 저 책은 저 옥스퍼드의 리처드 더킨스 교수가 자기의 이론만 가지고 쓴 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기본 골격은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로 칭송받던 윌리엄 해밀턴의 수학 논문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저분은 수학만 잘하신 게 아니라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유작 소설이 한 편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어려운 과학 논문 군데군데 굉장히 문학적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문장인데요. 겹쳐서 좀 죄송합니다. Nature abhors pure stands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우리말로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자연이 순수한 곳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자연이 왜 순수를 혐오할까? 그 얘기는 자연은 절대로 순수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화합니다.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다양화하죠.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은 봤습니다. 코로나19 알파 변이로 시작했습니다. 베타 변이 나오고 델타 변이 때 우리 많이 죽었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오미크론 변이 나오니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어요. 불과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신을 4번이나 거듭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다양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연의 일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이 동물, 이 호모사피엔스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생물학자로 살아오면서 이제 거의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게 다양성을 혐오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말로는 다양한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 놓고 회의하다가 한 분이 이상한 소리만 하면 우리 전부 째려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삐딱한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목소리 하려고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다양성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 보고 정말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숲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열대 정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넝쿨도 있고 막 이런 숲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갔는데 메타서콰이아만 그냥 눈이 모자라게 있더라. 뭐 은행나무가 줄지어 있는 한 종으로 쫙 압도하는 그걸 호모사피엔스는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보다는 질서정연하고 일사불란하고 이런 거를 훨씬 좋아하는 동물이 아닐까?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결국은 이게 이슈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것이냐. 꿀벌이 사라지고 식량 대란을 겪으면서 인류가 몰락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누린 만큼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이뤄보자. 그게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개념이잖아요. 참 좋은 개념입니다. 우리 책도 많이 쓰고 학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말짱 헛일이었네요. 자연 생태계는 그냥 끊임없이 지금 망가져 왔습니다. 이거 왜 안 됐을까요? 저는 박경희 선생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2002년에 우리 한국생태학회가 세계 생태학 대회라는 걸 유치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날 수요일 날에 박경리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선배 교수님들이 아유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저 안 할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 코엑스 그 큰 강당에서 했는데 박경희 선생님 저기서 말씀하시고 저는 여기서 순차 통역을 했는데 그날 2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거였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이 말하자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보자 그런 얘기야. 근데 전부 박차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자, 200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 생태학자들은 아직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개념을 확립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들을 이제 시작하던 때입니다. 어떻게 저런 해안을 갖고 계셨을까? 참 남다른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보호의 핵심인 거고요. 그렇게만 하면 어쩌면 우리는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마 시간을 넘겼을 텐데 일단 이 정도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